박노파의 하루는 대문 앞 낡은 나무 문턱을 마른 걸레로 닦아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제는 모서리가 닳아 둥그레진 그 문턱은 노파에게는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평생을 걸쳐 박아놓은 영혼의 말뚝이었다. 70평생을 이 집에서 보냈으니 저 나무옹이마다 노파의 눈물과 기도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었다. 사람들은 노파를 보며 이제 자식들 사는 서울 아파트로 가서 편히 지내지 왜 저 흉가 같은 집을 지키고 있느냐고 혀를 찼지만 노파는 그저 묵묵히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쑥소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사랑의 문턱을 넘어볼까요? 노파의 기억은 요즘 들어 자꾸만 안개 속을 헤맨다. 아침에 먹은 국이 무엇이었는지, 방금 놓아둔 안경이 어디 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50년 전 그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밤의 기억만은 갓 잡아올린 생선처럼 눈앞에서 퍼덕거린다. 남편이 금방 다녀오마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저 문턱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 그날 이후 노파는 그 문턱에 자신의 삶을 묶어버렸다. 남편이 돌아올 때 발을 헛디디지 않게 세상에서 가장 매끄럽고 깨끗한 문턱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집착이 노파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어머니, 또 거기 계세요? 주말을 맞아 내려온 큰아들 진석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진석은 번듯한 양복 차림에 고급 승용차를 끌고 오지만 이 낡은 집 대문을 들어설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노파가 이 문턱에 집착하는 이유를 치매의 전조 혹은 노인 특유의 고집 정도로 치부했다. 진석은 노파의 곁에 서서 마당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집 팔고 요양원 시설 좋은 데로 가시자고요. 애들도 할머니 서울 오시는 거 기다려요. 노파는 아들의 말을 못 들은 척 걸레를 헹구러 우물가로 향했다. 아들의 말은 노파의 귀를 스쳐 지나갈 뿐 심장까지 닿지 않았다. 노파에게 서울의 그 높은 아파트는 하늘에 떠있는 감옥과 같았다. 흙 한 줌 밟지 못하고 대문도 없이 번호키로 닫혀버리는 그 차가운 철문 너머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존재할 자리가 없었다. 나는 여기서 기다릴 사람이 있다. 너희 아버지가 저 문턱을 넘어오실 때 내가 없으면 누가 마중을 나가겠느냐. 노파의 이 한마디는 지난 10년간 수천 번도 더 반복된 진석에게는 지긋지긋한 타령이었다. 진석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 한복판에는 노파가 서울 자식들에게 보내려 싸놓은 보따리들이 줄을 서 있었다. 직접 짠 들기름, 바짝 말린 시래기, 정성껏 닦은 마늘. 그 보따리들은 노파가 자식들의 삶 속에 박아넣고 싶어하는 또 다른 형태의 말뚝이었다.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돼요, 어머니. 서울 백화점에 가면 다 있어요. 진석의 말에 노파는 처음으로 걸레를 멈추고 아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백화점에 내 정성도 팔더냐? 내 손때 묻은 게 아니면 그게 어떻게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겠어. 노파의 눈빛은 비록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모성만큼은 예리하게 빛났다. 오후가 되자 노파는 다시 문턱에 앉아 골목 끝을 응시했다. 기억의 저편에서 어린 진석이 흑투성이가 되어 뛰어오던 모습, 큰딸이 시집가던 날 눈물로 저 문턱을 넘어가던 순간들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노파에게 이 집은 집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기록관이었다. 문턱에 새겨진 무수한 지문들은 노파가 지켜낸 가족의 역사였다. 남편이 떠난 후 홀로 3남매를 키우며 겪었던 그 모진 세월.
쌀독이 비어 울던 밤에도 노파는 이 문턱을 잡고 일어섰다. 이 문턱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집은 망하지 않는다. 그 신념 하나로 노파는 억척스럽게 시장 바닥을 굴렀고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워냈다. 하지만 이제 노파의 육체는 그 말뚝을 지탱하기에 너무나 쇠약해져 있었다. 무릎은 삐걱거리고 시력은 자꾸만 빛을 잃어갔다. 진석은 노파가 잠든 사이 몰래 부동산 업자와 통화를 했다. 네,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어머니 설득하는 게 쉽지 않네요. 진석의 낮은 목소리가 벽을 타고 노파의 귓가에 닿았다. 노파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천둥이 치는 듯 했다. 자식들에게 이 집은 처분해야 할 골칫덩이 자산일 뿐이지만 노파에게는 자신의 존재 증명 그 자체였다. 노파는 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대문으로 나갔다. 달빛이 내려앉은 문턱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나무의 감촉을 느꼈다. 영감 들려요? 저들이 내 말뚝을 뽑으려 해요. 노파의 혼잣말이 찬 서리를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노파는 문턱에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갖다 대었다. 나무의 결에서 남편의 채취가, 자식들의 땀 냄새가, 그리고 자신이 흘린 무수한 인고의 냄새가 났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노파는 자신이 사라지면 이 문턱도 남편이 돌아올 길도 영영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태풍에도 제자리를 지키듯 노파는 자신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문턱이라는 말뚝을 온몸으로 붙들고 있을 것이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 어귀, 노파의 집 대문만이 홀로 깨어 누군가를 향해 간절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엄마들이 그러했듯 지독하고도 숭고한 생의 의지였다. 안개는 노파의 기억보다 먼저 마당을 점령했다. 아침 방 노파는 눈을 떴지만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분명 내 집 안방이거늘 천장의 석가래는 낯선 짐승의 뼈처럼 기괴하게 들이쳤고 머리맡에 놓인 약봉지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보낸 밀서처럼 보였다. 노파는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기어나갔다. 그녀가 확인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였다. 대문 앞에 그 말뚝 문턱이 무사한가 하는 것뿐이었다. 다행히 문턱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노파의 눈에는 어제와 달라 보였다. 누군가 밤새 이 문턱을 갉아먹은 듯 아니면 조금씩 옆으로 옮겨놓은 듯 형태가 일그러져 보였다. 노파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턱을 문질렀다. 누구냐, 누가 내 말뚝을 건드렸느냐. 노파의 앙칼진 외침에 건너방에서 짐을 챙기던 진석이 놀라 뛰어나왔다. 진석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어제 서울의 아내와 통화하며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번 주에는 무조건 모시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어머니 제발 좀.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진석은 노파의 어깨를 붙잡아 세우려 했지만 노파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문턱바닥에 아예 주저앉아 버렸다. 노파의 눈에는 이제 아들이 아들로 보이지 않았다. 제 아비의 얼굴을 쏙 빼닮은 저 사내가 사실은 남편의 귀환을 방해하러 온 저승사자나 다름없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노파는 치맛자락을 말아 쥐고 웅얼거렸다. 너도 한패지? 이 집 팔아넘기고 나를 저 높은 유리 감옥에 쳐넣으려는 거지. 내가 죽어도 저 문턱은 못 넘겨준다.
진석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부동산 업자를 바라보았다. 업자는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혀를 차며 서류 가방을 고쳐맸다. 사장님, 노인네 고집이 보통이 아니시네. 저러다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큰일 나요. 일단 병원부터 모시고 가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업자의 말은 진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죄책감과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진석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서울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는 숨통을 조여왔고 노파를 홀로 이 낡은 집에 두는 것은 방치나 다름없었다. 그날 오후 큰딸 진이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진이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엄마를 보고 목을 놓아 울었다. 엄마, 왜 이러고 있어 정말. 이 집이 뭐라고, 이 낡아빠진 나무 토막이 뭐라고 엄마. 인생을 다 갉아먹어. 진이의 울음 섞인 타박에도 노파는 요지부동이었다. 노파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진이가 시집 가던 날 저 문턱을 넘으며 엄마 나 잘 살게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이 돌아와 엄마의 말뚝을 뽑아버리자고 말하고 있었다. 진이는 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기억나? 나 어릴 때 여기서 넘어졌을 때 엄마가 이 문턱 떼찌해줬잖아. 이제 이 문턱이 엄마 아프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버려도 돼. 응? 진이의 부드러운 회유는 노파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다. 노파는 기억해냈다. 어린 진이가 문턱에 이마를 찧어 피가 날 때 노파는 문턱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놈의 문턱 우리 딸 아프게 했네. 라고 나무랐다. 하지만 밤이 되면 노파는 홀로 그 문턱을 쓰다듬으며 빌었다. 우리 자식들 다치지 않게 이 문턱이 튼튼하게 버텨주게 해주세요. 노파에게 문턱은 때로는 원수였으나 언제나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었다. 결국 사달이 났다. 진석이 억지로 노파를 일으켜 세워 차에 태우려 하자 노파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문턱을 붙들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나무 뿌리처럼 문턱을 움켜쥐었다. 영감 어디 있어? 저놈들이 나를 데려가려 해. 노파의 절규는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평소 욕쟁이 할머니라며 피해 다녔지만 노파의 처절한 몸부림 앞에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노파가 지키려는 것은 낡은 집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자신들의 옛 시절과 지독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진석은 결국 힘을 뺐다. 노파를 억지로 떼어놓다가는 정말로 노파의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노파는 문턱 위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진이는 그런 엄마의 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부동산 업자는 조용히 대문을 나갔고 진석은 담벼락에 기댄 채 담배를 입에 물었다. 노파의 흐릿해진 눈동자에는 다시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 나무를 붙들고 있는지조차 잊기 시작했다. 다만 손끝에 닿는 이 단단한 감촉만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다. 밤이 되자 집안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황량했다. 자식들은 안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모의를 이어갔다. 내일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오자. 강제로라도 모셔야지 방법이 없어. 자식들의 목소리는 노파에게는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들렸다.
노파는 다시 거실 한복판에 차려진 보따리들을 보았다. 자식들의 살과 뼈가 되라며 정성껏 싸놓은 그 재물들이 이제는 주인 잃은 짐짝처럼 보였다. 노파는 비틀거리며 다시 문턱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노파의 그림자가 문턱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노파는 결심했다. 저들이 내 말뚝을 뽑으러 온다면 나는 내 몸을 이 문턱에 박아 넣어 영원히 하나가 되겠노라고. 노파의 모성은 이제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것은 살기 위한 투쟁이자 죽음으로써 지켜내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노파의 집 대문 문턱에는 붉은 핏자국이 점처럼 박혀 있었다. 그것은 노파가 세상에 남기는 가장 절박한 인장이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지막 경고였다. 안개보다 짙은 과거의 어스름이 노파의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노파는 더 이상 현재의 마당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반세기 전 서슬 퍼런 추위가 대지를 움켜쥐었던 그날의 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문장들이 전쟁의 상처를 헤집듯 노파의 기억 속에서도 억눌러왔던 통증이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왜 그토록 이 낡은 나무 토막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했는지 그 지독한 말뚝의 기원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처럼 포근한 한방눈이 아니라 살갗을 베어낼 듯 날카롭고 매운 칼바람 섞인 눈보라였습니다. 갓 돌을 지난 진석을 품에 안고 노파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마을 앞산까지 인민군이 내려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금방 다녀오마. 고개 넘어 형님 댁 상황만 보고 올 테니 절대로 문 밖으로 나오지 마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남편이 대문 문턱을 넘어서던 그 찰나 노파는 왠지 모를 불길함에 남편의 구두 뒤축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뒷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남편이 넘어가던 그 문턱은 당시만 해도 가짜 올린 새 나무의 향이 싱그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 그 문턱은 노파에게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끝내 전쟁이 휴전으로 치달아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밤에 고개를 넘다. 총을 맞았다더라, 이북으로 끌려갔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들만 먼지처럼 쌓였습니다. 그때부터 노파는 매일 밤 문턱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영감, 돌아오는 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문턱만 찾으면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아시잖아요. 노파는 기억해냈습니다. 홀로 남겨진 젊은 애미가 삼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얼마나 독해져야 했는지를요. 남편이 박아놓고 간 이 집이라는 말뚝이 뽑히지 않게 하려고 노파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고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젊은 여자가 몸이라도 팔아 편하게 살지 왜 저러고 사냐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그 모욕을 씹어 삼키며 매일 아침 문턱을 닦았습니다. 그 문턱은 노파에게 나는 저질러진 인생이 아니라 기다리는 인생이다라는 자존심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소였습니다. 한 번은 큰 홍수가 나서 마을 개울이 넘치고 집안까지 물이 들이찬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짐을 싸서 피난을 갔지만 노파는 어린 자식들을 다락에 올려두고 자신은 대문 문턱을 온몸으로 누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문턱이 떠내려가면 영감이 우리 집을 못 찾아. 절대로 안 돼. 흙탕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공포 속에서도 노파는 문턱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들이 전쟁통에 자식의 시신을 가슴에 묻고서도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억척스러움이 노파의 가냘픈 어깨 위로 겹쳐졌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노파의 손은 여전히 문턱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방 안에서 잠이 든 듯 조용했고 마당에는 찬설이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노파는 문턱의 옹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남편이 장난삼아 새겨놓았던 작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영감, 나 잘 지켰지요? 이 집도 당신 자식들도 내가 다 지켰어. 그런데 이제 저놈들이 당신 오실 길을 끊으려 하네. 노파의 혼잣말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기괴한 장엄함마저 띠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병만은 노파의 머릿속에서 현재의 풍경을 지워버렸지만 오히려 과거의 말뚝은 더 선명하게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노파에게 진석과 진이는 이제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성역을 침범하러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내 몸이 곧 이 집의 기둥이고 내 발등이 곧 이 집의 문턱이다. 노파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 집이고 이 집이 곧 자신이라는 무라일체의 경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말하는 요양원이나 서울 아파트는 노파에게 영혼의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바람소리인지 발소리인지 모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파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50년을 기다려온 그 발소리였습니다. 비록 환청일지라도 노파에게는 우주를 뒤흔드는 울림이었습니다. 노파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대문을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빗장은 노인의 힘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영감 오셨소? 노파의 부르짖음에 거실에서 자던 진석이 놀라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새벽에 또 왜 그러세요? 진석의 목소리가 노파의 환상을 깨버렸습니다. 노파는 아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로막았구나. 내 아버지가 저 문 앞까지 오셨는데 내 놈이 소리를 질러 쫓아버렸어. 노파는 아들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힘없는 노인의 주먹질이었지만 진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이제는 어머니의 고집이 아닌 한 여자의 시퍼런 한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석은 말없이 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어머니의 몸은 마치 오래된 고목처럼 딱딱하고 서늘했습니다. 노파는 아들의 품에 안겨서도 시선만큼은 문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자식들은 다시 이 말뚝을 뽑으려 들 것이고 자신은 또 한 번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노파 또한 자신의 말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미쳐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턱의 칼자국만이 노파의 눈물을 받아내며 은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설이 낀 창문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칼바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노파의 의식은 이제 현재와 과거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대한 늪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맡에 놓인 진석의 양복 상의를 보고는 그것이 남편이 남기고 간 허물이라 믿었습니다. 영감, 옷을 여기 두고 어딜 갔어? 노파는 보물이라도 다루듯 양복을 품에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지만 노파의 귀에는 수십 년 전의 소음들이 환청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남편의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대문을 흔들던 그 밤의 바람 소리까지.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노파는 남편이 돌아올 길을 밝혀야 한다며 주방에서 양초 하나를 찾아내 불을 붙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탓에 촛농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지만 노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 앞 문턱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워서 길을 못 찾으시면 안 돼. 노파는 문턱 한가운데에 초를 세워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노파의 마른 치맛자락에 먼저 닿았습니다. 불길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무명 치마를 핥아 올리기 시작했을 때 노파는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문턱을 닦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매캐한 연기에 잠을 깬 진석이 경악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진석은 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말뚝이라 믿었던 그 집이 연기에 휩싸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노파의 치마에 붙은 불을 끄고 노파를 안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죽을 뻔했잖아. 진석의 고함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아들을 밀쳐내며 다시 불붙은 문턱으로 기어갔습니다. 안 돼. 우리 영감 오실 길이야. 저 불이 꺼지면 안 돼.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고 진석의 손에 의해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턱 한쪽에는 검은 그을음이 흉측하게 남았습니다. 노파는 그 그을음을 손으로 문지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망쳐놨어. 영감이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노파의 절규는 이제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영혼의 통곡에 가까웠습니다. 진이도 소동에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와 무너진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남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에게 이 집을 파는 행위는 단순히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심장을 도려내어 그 자리에 아스팔트를 까는 일이라는 것을요. 진석은 그을음이 박힌 문턱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불을 끄느라 화상을 입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그렇게 중요해? 우리 자식들보다 엄마 목숨보다 저 나무 토막이 더 중요하냐고. 진석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파는 타버린 치맛자락을 거머쥐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노파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아주 맑게 돌아왔습니다. 진석아, 너는 이 문턱이 그냥 나무로 보이니? 나는 여기서 너희를 키웠고 여기서 너희 아버지를 보냈어. 내 인생에 남은 건 이 문뚝 하나뿐인데 너희가 이걸 뺏어가면 나는 어디서 숨을 쉬니? 노파의 그 맑고도 슬픈 목소리에 진석과 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억척스러운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내뱉던 서늘한 진심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자식들은 엄마를 치매 노인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편안한 요양원이라는 현대적인 말뚝으로 옮기려 했지만 엄마는 이미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이 낡은 집의 문턱에 박아 넣은 상태였습니다. 엄마에게 요양원은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역사와 단절된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석은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위약금은 보내드릴 테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진석의 어깨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는 대출 이자와 아내의 성화라는 현실적인 벽을 잠시 뒤로 밀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의 말뚝을 지키는 것이 자식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효도라는 것을 뒤늦게 인정한 것입니다. 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엄마가 좋아하는 보리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탄 냄새가 가시지 않았지만
그 지독한 갈등의 연기 사이로 묘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을린 문턱을 닫고 또 닦으며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영감 미안해요. 내가 조금 졸았나 봐. 노파의 혼잣말은 이제 광기가 아닌 깊은 사랑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진석은 그런 어머니의 등 뒤에 다가가 불에 댄 손으로 문턱을 함께 닦았습니다. 엄마, 제가 닦을게요. 이제 제가 같이 지킬게요. 아들의 말에 노파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쓸어보았습니다. 그 손길은 50년 전 어린 아들을 문턱 너머로 마중 나가던 그 젊은 애미의 부드러움과 닮아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서늘한 바람소리가 집을 감싸 안았습니다. 노파의 집은 여전히 낡고 허름했지만 그곳에는 뽑히지 않은 말뚝이 더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가 아니라 엄마의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파 역시 자신의 고통을 통해 자식들을 깨우치고 끝내 그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타버린 나무 냄새와 보리죽 끓는 냄새가 뒤섞인 그 밤, 노파는 비로소 남편이 돌아올 그 문턱 옆에서 평온한 잠을 청했습니다. 마당에 박힌 말뚝은 비가 오면 더 단단히 굳어지는 법이다. 화마가 핥고 지나간 문턱을 자식들과 함께 닦아낸 다음 날, 하늘에서는 낮게 가라앉은 먹구름이 장대비로 변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진석은 서울의 아내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휴대폰 진동이 주머니 속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렸지만 그는 그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빠, 정말 집 안 팔 거야? 우리 대출은 어쩌고? 동생 진이가 젖은 수건을 짜며 조심스레 물었지만 진석은 대답 대신 노파가 앉아있는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노파는 비가 오는데도 문턱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빗물에 문턱이 상할까봐 어디서 찾아냈는지 낡은 비닐 조각을 덮어 씌우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얹어 비를 막아내고 있었다. 엄마, 들어가자니까요. 감기 걸려요. 진이가 애를 태우며 팔을 잡아 끌었지만 노파는 요지부동이었다. 노파에게 비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돌아오는 길을 지워버리는 하늘의 심술이었고 자신이 박아놓은 인생의 표식을 씻어내려는 거대한 위협이었다. 진이야, 내버려둬라. 저기가 엄마한테는 안방보다 편한 자리다. 진석이 씁쓸하게 내뱉었다. 그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평상을 비가림막 아래로 옮겼다. 서울에서의 삶은 늘 무언가를 쫓고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연속이었다. 숫자로 치환되는 아파트 평수와 이자율, 자식들의 성적표 같은 것들이 진석이 인생에 박아놓은 말뚝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내려와 엄마가 온몸으로 버티는 저 문턱을 본 순간 자신이 박아놓은 말뚝들이 얼마나 가볍고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다. 엄마의 말뚝은 흙먼지와 눈물 그리고 50년의 시간이 압축된 고밀도의 생존 그 자체였다. 노파는 빗소리 속에서 환청을 들었다. 정이야, 나왔다. 문 열어라. 남편의 목소리가 빗줄기를 타고 흘러들었다. 노파는 젖은 손으로 비닐 아래의 문턱을 더듬었다. 이제 문턱의 나무는 습기를 머금어 묵직한 내음을 풍기고 있었다. 노파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기억 속의 남편은 늘 비오는 날이면 젖은 장화를 문턱 앞에 벗어두고 흙탕물이 튄 바짓가랑이를 털며 들어왔다. 노파는 그 가상의 장화를 닦아주듯
공중을 향해 손을 내저었다. 오셨어요? 국 식기 전에 어서 들어오세요. 노파의 환한 미소에 지켜보던 자식들의 가슴은 미어졌다. 진석은 결심한 듯 방 안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폈다. 그는 회사에 무기한 휴가를 신청하고 아내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다. 당분간 여기서 엄마 곁을 지킬게. 이 집 우리한테는 낡은 건물일 뿐이지만 엄마한테는 아버지고 우리 어린 시절이야. 이걸 파는 건 엄마를 죽이는 일이야.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진이도 부엌 정리를 시작했다. 엄마가 서울 자식들에게 보내려고 싸두었던 보따리들을 하나둘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묵은 나물과 말린 고추들이 마치 엄마가 그들에게 건네는 화해의 악수처럼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산 중턱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았다. 노파는 비닐을 걷어내고 다시 마른 걸레로 문턱을 닦았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그 으름 자국 위로 나무의 결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노파는 그 결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진석아, 이리 와보렴. 노파의 부름에 진석이 다가갔다. 노파는 문턱 한쪽의 깊은 흠집을 가리켰다. 여기가 내가 돌잔치 날 숟가락으로 내리찍은 자리다. 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이 흠집은 우리 아들 기운이 좋은 증거라고 하셨지. 진석은 그 흠집에 손을 대보았다. 50년 전 자신의 작은 손이 남긴 상처가 아직도 그곳에 살아있었다. 노파는 이 집의 모든 흠집과 얼룩에 자식들의 이름을 붙여 기억하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집은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부동산이었지만 엄마에게 집은 자식들과 남편의 흔적이 박제된 기억의 저장고였다. 진석은 이제야 알았다. 엄마가 이 문턱을 지키려 했던 것은 남편에 대한 기다림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그늘을 지우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사투였다는 것을. 밤이 되자 비는 멎었고 숲에서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석과 진이는 노파를 사이에 두고 거실에 누웠다. 노파는 자식들의 손을 꼭 잡고 나직하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어린 시절 들려주던 자장가였다. 노파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선율은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며 불안을 잠재웠다.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을 허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집이, 이 문턱이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새로운 말뚝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었다. 밤은 그렇게 습기 어린 흙내음 속에서 저물어갔다. 노파는 자식들의 체온을 느끼며 처음으로 문턱을 등지고 깊은 잠에 들었다. 그녀가 잠든 사이에도 대문 앞의 문턱은 묵묵히 밤이슬을 받아내며 자리를 지켰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더 높은 빌딩과 세련된 아파트들이 숲을 이루겠지만 이 낡은 집의 문턱만큼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살기 위해 박아놓은 말뚝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끝내 뽑지 못한 영혼의 닻이었다. 박씨 형님, 오늘 몸은 좀 어떠오? 어제 비가 그리 오더니만 기어코 몸살이 난 건 아니고. 마을에서 제일 까는 입담꾼인 뒷집 만드기 할머니가 찐 옥수수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집 문턱 닳게 왜 자꾸 와? 라며 쩌렁쩌렁 호통을 쳤을 노파였지만 오늘따라 노파의 눈동자는 먼 산의 구름을 쫓듯 흐릿했습니다. 노파는 문턱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만드기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신가? 우리 영감 데리러 온 사람인가? 노파의 한마디에 마당에 흐르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석은 방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오셨어요? 어머니가 어제 비를 좀 맞으셔서 기운이 없으시네요. 진석은 애써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만득이 할머니는 옥수수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석아, 내 애미가 저 문턱을 닦는 건 내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었어. 전쟁터에 자식 보내고 남편 보내고 가슴에 구멍 뚫린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저 문턱을 보며 아직 박씨 형님이 버티고 있구나, 우리도 아직은 살만하구나 하고 마음을 잡았던 거야. 할머니의 말은 진석의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를 얹어 놓았습니다. 엄마의 말뚝은 이 집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동네 노인들의 마음을 지탱하던 공공의 기둥이었던 셈입니다. 노파가 문턱을 닦는 행위는 자신을 위한 기도이자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동년배들을 향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방 노파의 문턱은 아직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날 오후 노파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이름조차 혀끝에서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거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영감이 온다는 날인데, 사실 남편이 떠난 날은 이미 수십 번도 더 지나갔지만 노파의 시간은 이제 남편이 돌아올 그 찰나의 순간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노파는 다시 걸레를 들고 문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걸레질이 아니었습니다. 노파는 문턱 옆에 박힌 낡은 못 하나를 손톱으로 빼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 다쳐요. 왜 그래요? 진이가 달려와 만류했지만 노파의 힘은 무서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이게 있으면 영감이 들어오다 옷자락이 걸려. 그러면 또 바쁘다고 그냥 가버릴 거야. 내가 이걸 뽑아야 해. 노파의 손끝에서는 핏방울이 배어나왔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에게 인생은 끊임없는 치움이었다는 것을요. 자식들이 배고프지 않게 슬픔을 치웠고 남편이 돌아올 길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자신의 욕망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육신의 기력마저 다해 남편의 길을 가로막는 작은 못 하나를 치우려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석이 집을 팔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자 그동안 노파의 눈치를 보느라 고치지 못했던 지붕과 담벼락을 손봐주러 온 것입니다. 진석 형님, 걱정 마쇼. 우리가 이 집 말뚝만큼은 단단하게 보수해 놓을게. 청년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기와를 손질하고 무너진 담벼락에 돌을 쌓았습니다. 망치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달빛 어린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노파는 그 소란스러움이 마치 남편이 잔칫날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소리인 줄 착각했는지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진석은 마당 평상에 앉아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에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달큰하고도 묵직한 술맛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화상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의 문턱을 지키려다 생긴 흉터는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자신도 이 집의 역사가 되었다는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네, 다들. 정말 고마워. 진석의 진심 어린 인사가 밤 공기를 타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밤은 그렇게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노파는 깊은 잠 속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그 문턱을 경쾌하게 넘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집의 말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곁을 지키고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보태고 있었으니까요. 노파가 평생을 닦아온 그 문턱은 이제 닳고 닳아 거울처럼 매끄러워졌고 그 위로 옹진항의 파도 소리보다 더 깊은 산골의 바람이 축복처럼 머물렀습니다. 뽑힐 뻔했던 말뚝은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어 더 깊고 단단하게 땅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진석과 진이는 이제 엄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소란스러운 삶은 이미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지요. 남매는 엄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문턱을 매일 아침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엄마를 대신한 의식이자 자신들이 이 집에 박아넣는 효도라는 이름의 새로운 말뚝이었습니다. 노파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자식들이 문턱을 닦는 소리가 들리면 앙상한 손가락을 까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기운이 너무 없으셔. 이대로 보내드리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워. 진이의 말에 진석은 며칠 전부터 구상해온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기다리느라 평생 마음 편히 웃어보지 못한 엄마를 위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는 소박한 기동잔치였습니다. 비록 남편이 실제로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엄마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기다림을 축복으로 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1처럼 나섰습니다. 만드기 할머니는 정성껏 빚은 인절미를 가져왔고 청년들은 마당에 차이를 치고 화사한 국화 화분들을 놓았습니다. 진석은 창고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축음기를 꺼내 닦았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흘러나오는 오래된 가요가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노파는 그 소리에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정희야, 잔치 준비 다 됐나? 노파는 꿈결인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석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아버지 오신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저 문턱만 넘으시면 돼요. 노파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부축을 받아 문턱이 잘 보이는 툇마루 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노파의 억척스러웠던 지난 세월을 안주 삼아 웃고 울었습니다. 박씨 형님 고생 많았어. 이 집 말뚝 지키느라 정말 애썼어. 사람들의 환호성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노파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녀에게 사람들의 목소리는 남편이 데려온 수많은 길손의 소리였고 자신이 박아놓은 말뚝이 썩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문 너머 골목 끝에서 긴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더니 환상처럼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남자가 문턱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노파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꾸민 모습이었지만 노파의 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선명한 진짜 남편이었습니다. 영감, 이제 오시는구려. 노파는 떨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남자는 대문 문턱 앞에 멈춰 서서 노파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노파가 평생을 닦아 거울처럼 매끄러워진 그 문턱을 사뿐히 밟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50년의 한이 지독했던 말뚝의 무게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지만 노파는 이제 더 이상 대문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이가 들어왔으니
이제 그녀의 말뚝은 소임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진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석아, 아버지가 참 일찍 또 오셨지? 저 문턱 닦아놓길 참 잘했다. 노파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한 자장가 같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문턱 위로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자식들의 온기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그 단단한 나무의 체온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제 저 매끄러운 문턱을 넘어 남편의 손을 잡고 자유롭게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슬픔보다 더 큰 안도감과 축복 속에서 저물어 갔습니다. 어머니의 49제를 마친 날 마을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50년 전 남편을 보냈던 그날처럼 시린 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처를 부드럽게 덮어주려는 듯 포근하고 넉넉한 한방눈이었습니다. 진석은 정장을 벗어 던지고 낡은 손바지 차림으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집은 적막했지만 이상하게도 대문 문턱만큼은 여전히 온기를 머금은 듯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내는 결국 진석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은 조금 더 고생하며 갚아나가기로 했고 대신 진석은 주말마다 이 집으로 내려와 문턱지기를 자처했습니다. 진석은 어머니가 쓰던 낡은 면 걸레를 들고 문턱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어머니의 굽은 등과 옹이처럼 단단했던 손마디가 떠올라 목이 메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닦을게요. 걱정 말고 아버지랑 좋은데 구경 많이 하세요. 진석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경건하게 문턱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나무의 결은 더 선명해졌고 그 속에 박힌 무수한 상처와 흔적들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한 여자가 자신의 생을 갈아 넣어 지켜낸 가족이라는 이름의 훈장이었습니다. 진이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마을로 내려와 근처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부엌을 다시 활짝 열었습니다. 엄마가 싸두었던 보따리 속의 씨앗들을 마당 구석구석에 심었고 엄마의 손맛을 기억하며 된장을 담갔습니다. 오빠 신기하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집이 더 크게 느껴져. 엄마가 박아놓은 말뚝이 사실은 이 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뻗어 있었나 봐. 진이의 말에 진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이 집 앞을 지날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문턱을 살폈습니다. 만드기 할머니는 여전히 옥수수나 감자를 들고 찾아와 진석 남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애미가 참 잘 살았어. 너희가 이렇게 대문을 열어두고 문턱을 닫고 있으니 박씨 형님도 저 세상에서 다리 쭉 뻗고 주무실 게야.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집은 이제 기다림의 성지이자 변치 않는 가치를 지키는 마을의 심장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석은 문턱 아래 흙을 고르다 낡은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녹슬어 잘 열리지 않는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과 남편의 낡은 손수건 그리고 어린 진석과 진이의 베넷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이 문턱만은 팔지 마라. 이곳은 너희 아버지가 돌아올 길이고 너희가 힘들 때 돌아올 너희의 뿌리다. 진석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뚝은 고집이 아니라 자식들이 거친 세상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밝혀둔 등대였음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낡은 집과 구차한 과거가 사실은 자신들을 지탱해준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는 사실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대문 앞 문턱 곁에는 노란 민들레와 보랏빛 제비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노파의 지문이 닳도록 묻어있던 그 문턱은 이제 자식들의 손길을 받아 더욱 매끄러워졌습니다. 진석은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그 문턱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단절의 벽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넓은 길목이 되었습니다. 박노파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이 집의 문턱을 떠올렸습니다. 50년을 한결같이 닦아낸 그 나무 토막처럼 우리네 삶도 정성껏 닦아내면 결국 보석처럼 빛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박아놓은 말뚝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이기적인 도시의 삶에 지친 이들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소리 없는 죽비가 되었습니다. 진석은 문턱 옆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은하수가 집 위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진석의 뺨을 스쳤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슬픈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단단한 기억과 따뜻한 동행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진석은 문턱을 사뿐히 밟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턱 너머에서 들려오는 진이의 웃음소리와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밤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박노파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말뚝은 그렇게 자식들의 살 속에 찬란한 봄꽃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